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떡하나? 오늘은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수업이 제일 어려운, 알고 있었겠지. 그런 거면서 오늘 수업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오늘 수업은 절반 정도 이해하시면 잘한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내용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그렇다라고 각오를 하고, 그래서 이해 안 되시면 동영상을 두 번 더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288쪽인데요. 우리 저번 주 계속했던 게 위험, 수익 이런 거 이야기했다 그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안을 투자할 때 수익은 높으면 좋겠고 위험은 낮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게 잘 없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수익 위험이 대부분 이런 것들에서 결정을 하게 될 때 수익 위험을 비교해서 여기 288쪽에 보시면 평균 분산 결정법 하는 게 있다 그죠. 그럼 요게 이름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요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거는 이름에 평균과 분산으로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투자를 할까 말까를. 그러면 평균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수익을 말해요. 우리 수익은 평균으로 계산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분산은 뭐냐? 분산 표준 편차는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돌리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거는 수익하고 위험을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익은 높을수록 좋고 위험은 낮을수록 좋고, 그래서 수익은 높은 거, 위험은 낮은 거, 이걸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투자는 있으면, 우리가 어떤 투자는 있으면 수익은 지금 이렇게 높고 위험은 낮고 이런 게 있느냐? 잘 없어요. 이런 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략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둘을 결정하게 나타날 때 이게 있으면 당연히 1번이 쪽이에요. 이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수익은 굉장히 높은데 전혀 위험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선택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투자를 하게 될 때 이 둘이 요걸 고르게 돼 있지만 요거는 가장 좋은 건 당연하지만 차선으로 좀 비슷한 게 있다든지 그런 것들에서 골라가게 되는데, 그때 평균분산 지배 원리, 결정 원리 가지고 적용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게 289쪽에 지배 원리 세 번째 줄 중간에 봅니다. 합리적인 보셨나요? 네, 거기부터 밑줄.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보다 높은 수익과 보다 적은 위험을 갖는 투자단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요걸 말하는 거죠.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요걸 고를 것이다. 근데 요게 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자, 밑에 내려올 건데 요게 요 내용에 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제 넘기셔가지고 어디 보느냐 하면은 이게 좀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안 나와 있는데 교재 밑에 보시면 설명이 어떤 것들을 나타내느냐라는 데 왼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교재 설명이 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어떤 개념을 말하느냐 하면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잘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약은 수익은 낮고 위험은 높고, 이거는 아예 선택하면 안 되겠죠. 차선에서 고르게 될 건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수익이 같은 게 있어요. 수익이. 그러면 우리는 위험을 낮은 걸 선택을 해. 근데 반대로 이제 위험이 동일한 게 있어요. 그러면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당연히 선택하는 거고 요건 당연히 배격이 될 건데 중간쯤에서 요런 놈을 찾아가지고 골라서 선택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예를 들면 우리 289쪽에 볼게요. 289쪽에 좀 교재에 좀 복잡한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자, A하고 B를 볼게요. AB 보니까 분산이 둘 다 2.0, 2.0 어때요? 똑같죠? 이 말은 위험이 같단 말이죠. 그러면 AB 둘을 보면은 A하고 B 중에서 수익이 어떤 게 높아요? B가. 그러면 A, B 중에 뭘 선택한다? B를 선택한다, 이런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요렇게 선택한다. 그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은 분산, 위험이 동일하니까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평균분산 지배 원리라고 말하는데, 이 평균분산 지배 원리는 그럼 간단하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라는 거죠.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개발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A 투자는 서울의 오피스텔, B 투자는 뭐 대구의 상가,
C 투자는 부산에 또 어떤 쇼핑몰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수익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 위험 주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 세 개를 전부 다 투자를 못해요. 요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그때 뭘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요것들 비교하는 요것들에 예를 들어 수익이 10, 수익이 10이야. 둘이. 근데 얘는 위험 분산이 4%고 얘는 위험이 6%예요. 그럼 이 둘 중에서 A를 선택하겠죠? 그럼 얘는 탈락이 되겠다. 그죠? 요렇게 해서 요걸 골라가는 걸 평균분산 지배원리라고 말하고, 즉, 둘 중에서 위험 수익을 비교해서 수익은 높은 거, 위험은 낮은 거, 이렇게 고르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은, 그럼 A, B 중에서는 딱 우리가 A가 좋은 거다. 왜? 수익은 어떤데? 동일한데 위험이 낮잖아. 그러면 이거는 당연하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A, C를 비교하는데 이게 수익이 13인데 위험이 예를 들어서 5예요. 자, A, C 두 개를 비교할 때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냐? A, C를 두 개 비교했을 때 A는 C에 비해서 수익도 낮고 위험도 낮죠. C는 A에 비해서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는 어떤 게 좋은지 얘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우리 예전부터 그렸던 그래프, 여기에 수익, 여기 위험이 나타날 때 A는 요즘이야. C는 요즘이에요. 쉽게 말하면 A는 수익이 10일 때 위험이 4, C는 수익이 13일 때 위험이 5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A는 상대적으로 수익도 위험도 낮아요. C는 상대적으로 수익도 위험도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위험과 수익이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요게 좋은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평균분산 결정법의 오류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교재 지금 잘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여하튼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내용. 이럴 때 판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일단 일반적으로 A는 보수적인 투자자가 좋아합니다. C는 좀 공격적인 투자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C를 선택하는 사람은 수익이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높으면 나 요거 할 거야. 요런 좀 공격적인 사람. 그 다음에 안정적인 걸 원하는 보수적인 사람은 요쪽을 선호한다. 이렇게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요게 좋은 건지는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걸 평균분산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 투자자에 맡기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 295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쉽게 말하면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네? 두 군데 다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재산을, 부동산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주식이라면 이걸 예를 들어서 돈을 여기 할게 한꺼번에 둘 중에 째를 고르는 게 아니고 요게 하고 요게고 반반 나눠 한다? 그러면 요게 효과가 요 수익과 위험을 좀 더 중간치로 얻어내니까 더 효과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295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말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분산 투자예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라고 말하는데, 이 분산 투자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래서 사실은 이게 포트폴리오가 조금 우리하고 좀 안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 7, 80년 전에 만들어진 이론인데 주식을 투자할 때 나온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좀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은 이게 분산 투자 잘 안 돼. 주식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A 주식이고 C 주식이면 내가 100억을 투자해. 여기 한꺼번에 이거는 뭐냐?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예요. 100억을 여기 한꺼번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여기 한꺼번에 투자하는 그런 차이인데, 주식은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그죠? 100억을 50억 그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마시겠죠? 100만 원을 50만 원 그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부동산은 그게 잘 안 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좀 애매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은 이게 주식 투자에서 만들어진 이론을 부동산에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때 주식으로 설명하지 부동산 설명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주식 가지고 예를 한다면 A나 B에 CA나 C 선택을 하는데 이
평균분산결제법은 요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까 말했듯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서 보수적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요걸 고르고 공격적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요걸 고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게 옳으냐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거 한계라는 거지.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둘 다 투자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포트폴리오는 그냥 단순히 내가 100만 원이면 50만 원 그런 포트폴리오냐?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는 좀 더 복잡하게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수학적이고 계산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이걸 어떤 느낌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요걸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50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70만 원, 여기에 30만 원 투자할 때 위험 수익, 여기에 50 할 때 위험 수익, 여기에 20, 80 투자할 때 위험 수익.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30, 70 할 때 위험 수익. 이걸 수백 개의 안으로 만들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위험 수익을 위해 제일 좋은 놈들을 고래가지고 투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5대5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수익 높은 거는 A와 B에 투자할 때 A에 60, B에 40 할 때 제일 수익이 높더라. 이렇게 투자한다 이 뜻이에요. 그건 아까 말했듯이 대단히 수학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고래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 평균분산 결정법은 여러 개의 투자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하나의 원을 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집중 투자에는 수익이 날 때는 크나게 났지만 아무래도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계속 줄이는 게 뭐냐? 위험을 줄이게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하는데 한 군데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통해서 뭘 제거하느냐? 위험을 제거합니다. 이 대목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위험을 제거하면 이건 점점 잠이 온다 그죠? 힘을 내셔야 됩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위험을 제거하면 수익이 높아지느냐? 그거하고 달라. 위험을 제거하면 수익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별개입니다. 위험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정된 수익이 나와요. 자, 우리가 위험이라는 개념에 다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 내가 위험을 제거하면 수익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끔 있어요. 그 별개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투자했을 때, 우리 예전에, 그 기대수익률 계산할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 투자하면 평균 17% 수익이 나오는데, 그러면 잘 될 때는 예를 들어서, 9%, 안 될 때는 5%, 그래서 평균 7%가 나와요. 그럼 이걸 벗어날 가능성이 위험이죠. 이해하시겠나요? 이걸 벗어나가는 서 그러면 내가 7%가 딱 1년 지나 7% 딱 나왔어. 그럼 위험이 전혀 없는 거라. 내가 원한 대로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나 7%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가니까 5%밖에 안 됐어. 생각보다 2% 작아졌죠. 요게 위험이에요. 그러면 위험을 줄인다는 거는 요 편차를 줄인다. 그러면 위험이 없다는 건 수익이 높아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게 그대로 나오니까 안정될 수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줄여서 안정된 수익을 얻는다. 이게 포트폴리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95쪽에 보시면 기억입니다. 밑줄이죠. 포트폴리오 이론이란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하나에 집중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위험을 제거해서 분산된 자산으로부터 안정된 결합행위, 안정된 수익을 얻도록 하는 자산관리 방법이다. 결론은 뭐냐? 자산을 한 군데 집중 투자하니까 위험할 소지가 있다. 자,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100억이라는 자산이 있어요. 10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식을 그냥 한 군데 딱 몰창 찔렀어. 어디 찔러볼까요,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지금 떤데 반도체에 나오는 주식이 한 군데 몰창을 했어. 100억을. 그러면 1년 후에 2년 후에 이 100억이 130억 될 수도 있지만 50억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200억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깡통이 될 수도 있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이거. 아무도 몰라. 느낌 아시겠죠? 이게 요거라는 거야. 이게 여기는 하나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 투자 이렇게 안 하는 거지. 분산 투자한다라는 말은 주식을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A 반도체 사고 현대자동차도 사고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도 사고 대한항공도 사고
느낌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 군데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요거는 이걸 조금씩 100억을 이렇게 나누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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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이렇게 나누어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요거는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생각보다 조금 작게 나오고 생각보다 한참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각대로 나오고 생각보다 많이 미치지만 결론적으로 하면 내가 생각했던 거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여기 말하는 포트폴리오 이론이다라는 것은 한 군데 자산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자산에 분산 투자해서 이게 위험을 줄여 나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포트폴리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넘기셔가지고 296칠 이게 숫자가 굉장히 불편하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 다루도록 할 거예요. 넘겨가지고 결론만 볼 겁니다. 298쪽에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포트폴리오가 높아질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98쪽에 니은입니다. 4번의 니은 밑줄 부동산 투자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재개된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죠. 첫째 자산수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미국에 있는 학자가 시험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그 나중에 뉴스 같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주식 전문가들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주식이 유망하다 막 이렇게 인터넷이나 뉴스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주식 투자를 해본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주식 서너 개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원숭이한테 다트를 던지게 만든 거예요. 주식 이름을 싹 적어놓고 돌리고 다트를 던진 거지. 원숭이가 그 다트 던진 그 주식 몇 군데 찍어가고 수익률이 비슷하더라 이거지. 결국은 별 차이가 나지 않더라.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 자산수가 많으면 수익률은 평균으로 간다는 거죠. 즉 우리가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보시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많죠. 왜 그럴까요? 물론 제 주위는 요래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렇게 된 사람도 많아요. 왜? 한 방에 한 방. 이게 이 올인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가용자산을 다 동원해서 대주가 땡겨가지고 투자한 거라. 근데 잘 되면 되지만 안 되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 되면 수익까지 붙여서 또 높은 데 투자해. 그러니까 사실은 언젠가는 요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관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여러분이 그 부부 사이에도 그 사모님이 모르는 조그만 돈이 있지 않을까? 남편이 모르는 돈 몇백만 원 꼬불쳐놓은 거? 그거는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우리가 모든 자산을 우리 가게 모든 자산을 통틀어 가지고 만약에 10억이 있다. 그걸 이렇게 하느냐? F를 참 못 잡니다. 이렇게 못하 그때는 이걸 대부분 이렇게 분산해서 한다라는 거죠. 즉 1억 이렇게 나눠 분산 투자하게 된다. 그래서 자산수에 이렇게 많이 분산할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분산 효과가 커질수록 위험은 제거되는 거예요. 다시 위험 제거된다고 수익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위험이 제거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는 자산수를 많이 하면 된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주식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정권은 꾸준하게 정권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그러면 내가 가지고 모든 자산 가지고 우리나라의 주식 거래 모든 주식 한 개씩 다 샀어. 한 개씩 사면 내 수익은 아마도 1년 지나면 5% 올라가 있어요.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거는 내려가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다. 그게 자산수가 많을수록 분산효과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목적은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이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20억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1년 후에 10억 5천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위험을 부담 안 해요. 내가 100억을 200억 만든다고 꼬이잖아. 안 넘어간다니까. 없는 사람이 말려들지.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100억을 200억 받는다. 그거 안 믿어요. 그리고 그런 게 사람들한테 의미가 크게 없어요. 100억이나 200억이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내 시간에 별 차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0억을 105, 100억을 107억. 요 정도 만들면 만족하는 거라. 왜? 그게 예를 들어서 10년 지나면 2배 돼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위험을 부담하면서 2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맞추는 게 투자의 목적이다. 즉 10억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느낌 아시겠죠? 이게 투자의 목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자산수를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투자하느냐, A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A, B, C, D 이렇게 여러 군데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은 효과가 높아진다.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인데요. 요거는 동그라미 2번엔 띠끔이 죽었습니다. 반대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 수익률의 수로 반대 방향. 자, 그러면 자산이 많은 건 좋은데 자산들의 수익률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수익률 방향은 반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 B 두 군데 투자하는데 A가 대한항공, B가 아시아나라고 볼까요? 그럼 둘 다 여행 경기가 좋아지면 수익이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연기가 나빠지면 둘 다 망하는 거야. 이거는 대한항공 한 군데 올인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효과 없어진다. 그래서 수익률 방향이 반대. 그래서 이게 막 지그재로 A, B, C, D, E 지그재로 왔다 갔다 움직여야 돼. 얘는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수익 방향을 구성할수록 효과가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 분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정리를 잘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산수를 많이, 수익률 방향을 반대로. 이때 수익률 방향을 나타내는 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상관계수라고 말해요. 이 상관계수가 어디부터 있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1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수익률 방향이 가장 높아요. 정확하게 딱 반대로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반대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반대. 그런데 이거는 현실에서 거의 없어요. 경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떤 정도냐? 일반적으로는 상관계수가 0만 돼도 잘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삼성전자, B는 진라면. 삼성전자하고 진라면하고 상관이 뭐 딱히 있을까요? 요 정도 되면 상관계수가 0이에요. 0에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반도체 많이 팔린다고 라면 많이 팔리나? 별 상관이 없겠죠. 조금 인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밀접한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요런 정도 되면 0에 가까워요. 0.1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0.1 요 정도, 0, 요 정도 나올 거예요. 요 정도만 해도 족하다. 요것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는 굉장히 찾기 어려워요. 반대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산수가 많을수록 수익 방향이 반대일수록 좋은데 수익 방향은 상관계수로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고구리 밑줄 그거 이제 오른쪽에 갑니다. 우리 뭘 볼 거냐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299쪽에 보시면 위험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재 299쪽의 중간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중간에 체계적 위험 밑줄.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시장의 힘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으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위험이다. 예를 들면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등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으로 시장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걸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경제사회 모두 연결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A, B, C, D, E 이렇게 5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찍고 이런 느낌 가지고 있는데 이때 어떤 느낌이냐? 금리가 올라갔어. 우리 저보다 대출 안고 있어. 대출 안고 있어.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받겠죠? 네,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전부 다 부동산에 영향 받겠죠? 네, 모든 게 수익 다 떨어집니다. 금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럼 전부 다 영향을 받겠죠. 요거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체계적 위험. 요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부동산들은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수익률이 전부 다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비체계적은 뭐냐?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밑줄입니다. 중간에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 얘는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나타냅니다. 서로 야기되는 위험이며 두 다 대상을 다악하여 분산 투자함으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어떤 것들이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개별 부동산에 나타난다는 건 점 A, B, C, D, E 전부 다 경기가 안 좋아. 그런데 우리 동네 만약에 지하철이 들어왔어. 우리 부동산 앞에. 그러면 다 경기가 좋지만 이건 올라가겠죠?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전부 다 경기가 좋은데 우리 동네 여기에 쓰레기가 지하에 들어왔어.
집값 다 떨어지지 않을까? 그죠? 요런 느낌. 그러면 모든 동네 우리 부동산보다 쓰레기 들어온 건 아니잖아. 여기만 들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만 영향을 받겠죠. 그게 요겁니다. 요거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는 쓰레기 하차에 들어오면 수익률이 줄겠죠. 그렇지만 여기 수익 나오는 거가 커버가 되잖아. 한 군데 투자했으면 망했겠죠. 여기 한 군데 투자하면 좋았겠죠. 근데 우리 동네 쓰레기 하차장이 5년 있다 들어올지 지하철이 들어올지 내가 아냐고 모르지. 내가 살 때는 그런 말이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사고 나니까 쓰레기 하차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하철역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누가 알겠냐고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다른 거 수익 가지고 커버 가능해요. 그래서 요 수익을 그게 뭐냐?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 비체계적 위험은 여러 군데 투자함으로써 요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자, 그 부분 다시 봅니다. 분산 투자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봤죠? 마지막 그거 별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본 내용으로. 자, 아까 우리 포트폴리오는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여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다라고 말했나요? 이때 이 위험이 1번, 2번 중요합니다. 다시 이 위험이 1번, 2번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온 거. 이 위험은 1번이 아니고 2번을 말합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체계를 다시 보면 분산 투자하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즉 우리가 분산 투자 위험을 줄인다 그랬죠. 그때 줄이려면 뭐죠? 요거야. 이것까지 금리 정책 이것까지 위험을 줄일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아까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부동산 수익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쓰레기 하청 들어온 요거는 요까지 커버가 돼. 왜? 다른 데는 쓰레기가 안 들어왔잖아. 여기는 수익률이 높다니까. 여기만 떨어졌거든. 그래서 요 수익 가지고 커버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이때 위험 무슨 위험? 시험 잘 나옵니다. 주어도 배워야 됩니다. 비체계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체계적 위험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지문들이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이 기출문제 쭉 풀 거잖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요게 나와요. 자, 오른쪽 맨 마지막 하나 볼게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맞나요? 특성으로 인하여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꼽혀라. 시험에 잘 나오냐고? 엄청 잘 나오지. 그래서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개념을 정리하면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제거한다. 그렇게 해서 분산 투자의 위험을 제거해서 안정된 수익을 얻을 건데 이때 위험은 비체계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까지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 깊은 내용은 안 다루고 포트폴리오 요 정도만 딱 다룰 거예요. 여기에 넘겨져서 300쪽이나 301쪽에 이런 것들은 다음 순환에 한번 들어놓으시면 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들 뒤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시간 많이 다루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힘드니까 요런 느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얘가 대단히 아까 수학적이고 과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숫자가 나와야 돼. 숫자가 나와야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좀 시간 노수가 너무 많아요. 간단한 느낌? 내가 한 군데 집중 투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집중 투자하면 좀 위험 부담이 크네. 그래서 분산 투자에서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분산 투자에서 요거는 큰 수익을 노리잖아. 큰 수익을 노리니까 위험도 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함으로써 내가 수익은 크게 높아지지 않겠지만 그렇게는 않겠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수익을 위험을 줄이는 거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그때 요렇게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는 알아놓으시고 요 정도만 딱 감을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303쪽에 있는 투자 분석 기법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만 보면 됩니다. 어떤 거냐? 304쪽의 표. 나머지는 다 째버려도 됩니다. 왜?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한 문제를 위해서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눈길도 주의 마세요.
340표 요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요런 표현을 합니다. 화폐의 시간가치라고 말해요. 이게 근본 원인을 이야기할 거예요. 화폐 시간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돈이 10억 있습니다. 이 10억이 지금 10억과 5년 후의 10억이 달라요. 이자가 붙잖아. 다르잖아요. 그 다르다는데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다른데 여기에서 시간 가치는 원래 세 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과거는 따질 필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투자는 언제 되나 현재예요. 수익은 언제 있죠? 미래예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 관계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과거는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에서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시간 가치를 표현할 때 요게 현재고 그 다음에 요게 미래라면 현재에서 미래로 보내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할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서 현재로 오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할인한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비율은 같은 비율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미래로 보내기도 하고 현재로 오기도 한다. 이때 미래로 보내는 게 세 개가 있어요. 그걸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뭐가 있냐 하면은 일시불의 내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는 구조 안 적어도 됩니다. 요약지 보면 다 나와 있는가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름에 답이 있죠. 일시불 한꺼번에 내가 줄임말이죠. 뭐 같죠? 미래가치. 그럼 어디로 보낸다? 미래로 보낸 거죠. 이게 일시불의 내가계수 따라합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 다시 일시불의 내가계수.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이 만약에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돈이 5년 후에 얼마일까요? 이렇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을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만약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할까요? 그럼 계산하기 힘든데 이자율이 3%라고 계산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10억 곱하기 3%가 1 플러스 0.03 이런 원금이고요. 이건 이자율이죠. 5년이니까 5제곱하면 이게 나와요. 계산문이 이렇게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1 플러스 0.03에 5제곱 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이걸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 이자 3% 5년 가면 이게 1. 예를 들어서 3, 4, 6, 5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건 어떤 표를 찾아야 되느냐? 일시불의 내가계수 표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3% 5년을 보면 요거 계산은 요거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곱하면 바로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요럴 때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표를 찾는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돈을 미래로 가느냐 현재로 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합니다. 얘는 반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언제나 상상은 재밌지 않나요? 내가 굉장히 부잣집 이제 아들이야. 부잣집 막내 아들. 재벌집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재벌집은 아니고 부잣집 막내 아들인데 내가 그냥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막 여자친구 만나러 다니고 놀러 술 먹고 마약하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야, 정신 좀 차려라. 네가 지금 정신을 차리면 이 조만간 네가 정신을 차린다면은 네 5년 후에 10억 줄게. 그런 부모 다 있지 않나요? 없으면 할 수 없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10년 후에 5억이 지금 얼마인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 부모님이 자 10억을 준대. 언제? 5년 후에. 그걸 지금 받으면 얼마냐 생각할 수 있겠죠? 돈을 현재로 보낸 겁니다. 따라합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 현가라는 거는 현재 가치. 돈을 미래로 보내요. 돈을 현재로 보내요. 끝.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10억. 이거는 이게 만약에 나누기 돼야죠. 반대로 나누기 돼야 되겠죠. 나누기 1.03의 5년이다. 5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걸 계산해. 곱하기식으로 계산해 놨어. 그게 요 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낸 게 뭐냐? 얘와 얘는 서로 무슨 관계냐? 역수관계. 당연하게 곱하기 나누기 역수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라는 놈이 있고 일시불의 현가계수라는 녀석이 있었다.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낼 겁니다. 어떤 거냐. 돈을 미래로 보내는데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연금의 내과기수라는 게 있어요. 이 연금의 내과계수라는 거는 돈을 미래로 보낸 건데, 근데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옛날에 그 직장 잡고 적금 넣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적금을 넣어요. 매달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5년 동안 적금을 넣었어요. 그럼 5년 후에 얼마? 감 잡히나요? 자,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구조가 미래로 똑같이 가죠. 미래로 가는데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가잖아요. 따라합니다. 연금의 내과기수. 자, 차이는 요거밖에 없다라는 얘기. 돈이 미래로 가는데 한 방에 가요? 연속해 가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게 있어요.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게 있는 거야. 국민연금을 매달 내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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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렇게 매달 100만원씩 10년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민을 가게 됐네? 그러면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달 100만원 받을 걸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 요게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자, 그러면 둘을 비교해 보니까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했어요. 어떻게 간단했느냐? 미래로 가면 뭐라 그러죠? 내과계수. 현재로 오면 현가계수. 됐나요? 다시 미래로 가면 내과계수. 현재로 오면 현가계수. 한 방에 일시불. 연속하면 연금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이해하시겠나요? 하나도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복잡하니까 공식 외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뭐 이렇게 등차 기준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이 느낌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여기에 감채기금 계수라는 게 나와요. 이게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해. 왜 그러냐면 자, 요렇게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구조가 달라요. 어떻게? 매달 얼마씩 적금을 넣어야 5년 후에 10억이 될까? 이렇게 돼요. 이걸 감채기금 계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좀 헷갈리느냐 하면은 이 둘의 차이점 보면은 둘 다 미래로 하는 거 똑같아요. 연속한 거 똑같아요. 차이점 뭐냐? 요거는 목표라는 큰 돈을 알고 싶을 때, 요놈은 입금해야 되는 푼돈을 알고 싶을 때 그 차이밖에 없어. 이 둘의 근본 차이는 여기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얘들의 근본 차이는, 얘는 내가 목표라는 큰 돈을 알고 싶을 때, 얘는 그러니까 매월 갚아 나가야 돼, 매월 입금시켜야 되는 푼돈을 알고 싶을 때 사용되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연속하고 미래로 가요. 구분되셨나요? 그런 느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얘도 저당상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당상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은행에 10억을 빌렸습니다. 그럼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될까요? 얘도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구조가 동일한 구조인 게, 여기서 둘 다 이렇게 현재로 와요. 그 다음에 연속해요. 차이점은 어디 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라는 큰 돈 알고 싶을 때, 여기는 매월 갚아 나가는 푼돈을 알고 싶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렵다, 그죠? 네, 여러분 마음 이해합니다. 여기까지는 안 어려웠어요. 근데 요거 듣는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개념으로 우리 찾아갈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계산 문제는 우리 안 풀 거예요. 시험장에서 계산 문제 풀지 않습니다. 나와도 안 풀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 문제 푸는 거는 문제풀이 말을 통해서 조금만 다루고 넘어갈 거고, 여기서 계산 문제보다 이론 문제가 잘 나와요. 어떻게 이론 문제 나오는지 좀 이따 이야기 될 건데, 이론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푸느냐라는 걸 정리를 하게 될 건데, 먼저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가느냐? 만약에 문제를 읽어본단 말이에요. 문제를 읽어보는데 돈이 한꺼번에 와요. 그러면 답은 얘 둘 중 하나. 돈이 연속해요. 그러면 요거 4개 중에 하나예요. 이해하시겠죠? 즉 돈이 한 번에 연속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속하는데 곰곰이 지문을 보는 거죠. 곰곰이 지문을 보면 구하고자 하는 것이 큰 돈이냐, 구하고자 하는 게 푼 돈이냐를 빨리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게 큰 돈이냐 푼 돈이냐 이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큰 돈이면 얘 둘 중 하나, 푼 돈이면 얘 둘 중 하나. 그런데 이 지문에서 큰 돈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 미래인지 현재인지를 파악하면 돼요. 즉 미래로 가느냐 현재로 가느냐 이걸 판단하면 되는데 좀 헷갈리네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예를 듭니다.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오냐? 네, 이렇게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10만 원씩 5년간 적립했을 때 적립된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 매월 10만 원씩 5년간 적립한 후 5년 후에 완성되는 적립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문제 봅니다. 먼저 일치냐 연속을 판단하는데 매월 10만 원씩 연속하죠? 감 잡았나요? 연속합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게 큰 돈인지 푼 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매월 10만 원씩 넣어서 적립되는 총액, 요걸 물었죠? 큰 돈이다 작은 돈이다? 큰 돈이죠. 됐나요? 큰 돈. 그 다음에 이제 큰 돈인데 여기서 5년간 5년 후 얼마냐 물었잖아요. 미래로 하죠? 그럼 뭘 한다? 연금의 내과계수. 이거는 연금의 내과계수를 사용하면 돼요.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걸 하기 위해서 요 포인트를 잡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감 잡았나요? 하나만 더. 이렇게 잘 나옵니다. 매월 얼마씩 적금을 넣어야 10년 후 10억이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매월 얼마씩 또 연속하죠. 자, 큰 돈인지 작은 돈이 판단합니다. 자, 내가 얼마씩 적금을 넣어야 10년 후다 10억이 되냐. 10억이란 큰 돈은 나와 있죠.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푼 돈인가요? 푼 돈이야. 그러면 감치기금 아니면 저당상수겠죠? 됐나요?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10년 후 그랬으니까 이게 미래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감채기금 계수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론 문제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자, 첫 번째 문제를 잘 읽어보고 돈이 한 방에 가느냐. 아시겠죠? 아니면 연속 가느냐. 연속 갈 때는 매월 얼마씩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문이.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연속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할 때는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큰 돈인지 아니면 작은 돈인지를 빨리 판단해야 돼. 큰 돈이면 연금의 내과계수, 현가계수. 작은 돈이면 감채기금, 저당상수. 이걸 빨리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큰 돈일 때는 요 둘 중 하나 다 보낸 다음에 미래로 가요, 현재로 가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찾아간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요거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헷갈릴 필요 없는 게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이란 말이 꼭 붙어야 돼요. 나중에 다음 주 한번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 갚아야 돼요. 돈을 갚을 때는 원리금 균등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원리금 균등일 때 저당상수를 사용하는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원리금 균등이라는 표현이 꼭 붙어요. 아시겠죠? 요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역수 관계를 암기해야 돼요. 역수. 그럼 역수인데 요렇게 역수를 아는데 요렇게 되는 게 요렇게 역수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요거에다 곱하면 요게 나오니까 요거에다 나누면 이게 나와요. 아시겠죠? 곱하면 요게 나오듯이 요걸 구하기 위해서 요게다가 나누면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 둘이 역수다. 그래서 역수를 어떻게 외우나 이렇게 합니다. 얘는 쉬웠으니까 넘어가고 여기는 뭡니다? 이렇게 감, 내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현, 저 따릅니다. 감내, 현저. 다시 감내, 현저. 역수가 굉장히 시험을 잘 나와요. 의외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역수를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감내, 현저. 다시 감내, 현저. 명확하게 딱 첫 글자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암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감내, 현저 외우시면 되는데, 좋은 거는 또 뭐냐면 가끔 시험에 또 뭐가 잘 나오느냐 하면 얘를 이렇게도 문제를 잘 내요. 어떻게 문제를 잘 내느냐? 요거는 미래 가치예요. 요거는 현재 가치예요. 그런데 얘들은 미래 내과가 나와 있죠. 얘는 내과란 말이 없죠.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잘 내요.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가치는 일시불의 내각계수, 연금의 내각계수, 저당상수가 있다. 이렇게 잘 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잘 틀려요. 그러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감내 내각계수나 현저 저당 효과계수나 감내 현저하면 여기 또 암기가 된 거라. 됐죠? 그러니까 감내 현재만 암기하면 요게 다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내 현재를 딱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 304쪽에 봅니다. 304쪽에 핵심 다지 요만 딱 볼 거예요. 거기 보시면 공식은 몰라도 됩니다. 자, 먼저 일시불의 내각계수, 연금의 내각계수, 감시계수 요거 묶으세요. 요거 세 개가 뭐죠? 미래. 자, 제가 요렇게 요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그 저당상수 묶으세요. 요거. 감 잡았나요? 그래서 요 세 개가 현재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의 내각계수 내 동그라미, 나는 감 동그라미, 감내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연금의 내각계수 현 동그라미, 저당상수 저 동그라미 이 두 개 딱 암기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잘 암기해 놓으셔야 여러분이 좀 아무래도 문제 풀 때 쉽게 도움되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이게 시험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먼저 311쪽으로 넘어갑니다. 311쪽에 보시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32회니까 재작년 문제죠.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1번,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 미래를 하겠죠? 그런데 미래를 하는데 10억이 한꺼번에 가잖아요. 매년 10억 아니잖아. 10억에다 2%씩 이자 좀 붙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0억에 대한 연금의 내각계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일시불의 내각계수 해야 되겠죠? 한꺼번에 하니까. 근데 이걸 뭐라 그랬죠? 연금에서 틀린 겁니다. 자, 이거는 뭐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죠. 요거 일시불의 내각계수 돼야 됩니다. 10억이 한꺼번에 가니까 2번. 원리금 균등 나왔습니다. 보나마나 답은 저당상수입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담보대출 받은 가구에서 밑줄 매월 상환할 금액 밑줄 포인트입니다. 매월 상환한 금액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빌린 돈이 얼만데? 10억인데 그게 안 나와 있네요. 10억이다 치고 10억을 빌렸는데 매월 얼마씩 갚아 나갈까? 이걸 물어본 거죠. 매월 상환할 금액. 자, 매월 연속하죠. 매월 상환할 금액. 큰 돈이다, 작은 돈이다. 이거 두 중 하나죠. 아시겠죠? 원리금 균등이 있으니까 요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당상수 돼야 됩니다. 3번. 3번은 좀 답이 없습니다. 연금의 현가계수에 감치기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요거는 다음에 공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정답인데 요거는 지금 설명이 좀 곤란합니다. 아시죠? 정답. 지금 어려우니까 요 정답이라고 넘어갑시다. 요거는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임대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할 경우 이 금액의 현재 시점의 가치를 산정한다면 감채금 계수를 사용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4번 이런 거예요. 월 임대를 모두 적립한다라는 거는 자, 이런 느낌이에요. 매월 받는 임대료, 매월 임대료 예를 10만 원이면 10만 원씩을 적금을 넣어요. 적금을 넣었을 때 이 적금에 그러니까 임대기간 동안에 적금 받은 이걸 현재 가치로 환원하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룸을 가지고 있는데 원룸에서 매월 받는 임대료를 이걸 매월 10년 동안 받은 임대료를 지금 한꺼번에 모아 이걸 적립할 경우 현재 시점 이걸 현재 시점으로 환원하면 앞으로 받을 돈을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나 이 뜻이에요. 이렇게 마시겠죠? 그럼 이거는 이게 현재로 와야 되겠다 그죠? 현재로니까 현가계수 이렇게 되는데 큰 돈이잖아. 큰 돈이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큰 돈이니까 연속하는데 큰 돈이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대로 낮추면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나대지 토지에 투자하여 5년 후 8억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가 현재 이 나지를 구입할 산정할 때 이건 뭐냐면은 5년 후 8억이 지금 얼마냐 이 말이죠. 일시불의 현가계수죠.
틀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 수준은 지금 말한 요걸 여러분이 이해해서 다룰 수 있느냐라는 수준으로 문제가 나와요. 문제 일반적으로. 물론 문제풀이반은 3번 같은 지문은 공식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반에서 별도로 다뤄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이거는. 이런 경우는 있는데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출에 자주 나오는 때가 요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여하튼 어려운 게 이게 있어요. 요 느낌만 딱 잡고 넘어가도록 하죠. 할만한가요? 이게 이거는 그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닌데 얘가 우리 수업에 답이 좀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다른 걸 사용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계산 문제로 시험이 잘 나오고 이론 문제 시험이 잘 나와요. 근데 계산 문제는 문제풀이만 나오면 간단한 계산 문제를 풉니다. 제가. 그런데 복잡한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복잡한 공식을 계산하는 문제 시험에 딱 2번 나왔어 우리가. 33년 동안. 근데 이거는 공식을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우려고 하면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면 외우라 그러겠는데, 그래서 공식을 눈길도 주지 말라고 말하는 게 굳이 지금은 할 필요 없다는 거지. 나중에 좀 해보고 내가 자신감도 생기고 할만해. 그럼 좀 외우고 해서 그런 괜찮아요. 근데 지금 요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굳이 어려운 공식까지 외워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버리고 우리는 이론 문제만 푼다. 이론은 딱 요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포인트로 맞죠? 일시분이냐? 연속하느냐?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 여기에서 대부분의 결정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우리 31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좀 쉬죠.